예, 잠시 후 대통령실 3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 6개월의 국정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답변들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호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뒤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6개월, 지난 6개월의 어떤 이제 국정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요. 뭐 모두 발언이라던가 성과 발표, 또 질의응답 순으로 이번에 자리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이 자리를 만든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다음 주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그 기재부 기획재정부를 출발로 해서 각 부처별로 내년도 업무보고회가 시작됩니다. 아마 그 업무보고의 예고편 성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 6개월간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향후에 국정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공교롭게도 저는 뭐 결과적이긴 합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지금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 때문에 약간 궁지에 몰려 있는데 이번 기자간담회 3실장이 나섬으로써 구원투수가 되어서 당내 논란보다는 국정의 주요 현안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해서 민주당도 한시름 쉬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평론가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인수위가 없이 출발을 했잖아요. 물론 뭐 그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할 바는 아니죠. 왜냐하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사실상 이제 그 국정의 로드맵을 짰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국정을 평가할 때는 100일,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0일은 이제 의미를 한번 부여했고 6개월이 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이제 3실장과 수석이 나섬으로써 국정기획위원회 가지고 뒤늦게 말하는 로드맵을 정부가 얼마큼 소화했는지 또 대통령실과 얼마큼 호흡을 맞췄는지 아마 대통령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허심탄회한 또 소통이라든가 이런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아마 한 번쯤은 평가해 봐야 되겠다. 그래야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걸 기반으로 이제 내년도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거는 올해의 성과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일 수도 있고 또 검증일 수도 있지만 내년에 국정의 방향의 예고편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간담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간담회에 대한 결과가 아마 11일부터 있을 이제 부처의 어떤 그 업무 보고에 반영이 되면서 네. 이재명 정부의 어쨌든 내년 1년의 로드맵이 알겠습니다. 예고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 지금부터 함께 안녕하십니까. 보시도록 대통령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인 국정 철학에 따라 말로만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6개월 동안의 국정 운영 성과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수위는커녕 변변한 집기나 인수인계 없이 출범한 대통령실과 정부는 적지 않은 고비들과 숱한 돌발 변수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저희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은 국민께서 하루하루 겪고 계실 고통과 불안을 생각하며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국정을 보좌했습니다. 대통령실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무게를 가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까지 지난 187일 4,488시간 동안 국민의 일상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여정은 정상화와 함께 국정운영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가운영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첫째,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대통령 1호 지시사항인 비상경제 점검 TF를 설치하고 민생 회생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금 활력을 찾으면서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던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는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치인 1.3포인트까지 급반등했습니다.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주주 가치 환원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서의 머니 무브가 활발해졌고 그 결과 불가능해 보였던 코스피 4,000포인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출 시장도 나날이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래 첨단 경제 도약을 뒷받침할 새 발판 또한 마련했습니다. 내년도 연구 개발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인공지능 대전환의 핵심 자원인 GPU 26만 장 확보로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혔습니다. 둘째, 흔들리던 외교 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열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유엔 총회, 아세안, 경주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를 주도하며 정상 외교를 완벽히 정상화시키고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했고 매우 짧은 기간 준비했던 경주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외교 현안이었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상호 존중과 이해의 근거에 슬기롭게 풀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한미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형성됐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수건이었던 사업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악화 일로였던 대중관계의 안정적 복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을 바탕으로 외교의 지평을 한층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도 깊이 발전시켰습니다. 셋째, 국민 주권 시대,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답게 국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방위적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정부를 들어서 최초라는 이름이 붙은 게 많습니다.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의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했고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보다 투명한 국정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 특활비, 업추비 등도 사상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한 것도 매우 큰 변화입니다. 반성과 책임에 기반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위해 모든 국가기관이 권한 행사의 주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는 민주적 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이재명 정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 켜켜이 쌓인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기존의 낡은 타성과 관성을 깨고 기존과 전혀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사안을 접근하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과제들입니다. 때로 더디게 보일 수도 있고 수많은 참모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많이 답답해 하실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찬 도약과 성장이 국민 모두의 성장과 행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임기를 마칠 때 국민의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 모두는 대한민국 호의 선장인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남은 4년 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성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를 믿어주신다면 반드시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그 세부 내용을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홍보소통수석이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국가의 안보, 외교, 군사 전반을 총괄 조정하고 계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가 처음 맞닥뜨린 외교안보 전선은 험난했습니다. 지정학적인 경쟁은 심화되었고 관세 전쟁 속에서 글로벌 경제 협업 체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의 정세의 불확실성은 가중되었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트럼프 신 행정부를 비롯한 주요국가의 외교가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민주주의 선도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조로 무너졌던 외교안보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인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측의 지지 속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랜 수권이던 농축과 제철이 권한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G7 회의 참석으로 민주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 복귀했음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한일 한미 관계를 단번에 다졌습니다. 11년 만에 중국 주석 방한을 이뤄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36번의 정상회담, 5차례의 국제 다자무대 등 전방위 정상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면모를 세웠습니다.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또한 역대 최초로 임기 첫해 아중동 순방을 통해서 샤인, 대중동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방산, 원전, K컬처 시장을 확대하여 민생 체감형 실용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부터 APEC, G20까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그룹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은 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튼튼한 경제 안보로 흔들림 없는 경제 주권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해서도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단계적인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 대화와 교류의 복원을 위한 기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중심의 방산 컨트롤 타워를 출범시키고 방산 육성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외교 안보는 더욱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6년은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AI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호혜적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를 아우르는 정상 외교의 광폭 행보에도 나설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정부의 국정과제 전반을 기획, 조정, 점검하고 계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역시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실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의 엔진이 다시 켜졌습니다. 거시와 민생에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로 처음으로 경제 심리, 주식시장, 실물 경제, 그리고 분배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내용에 있어서도 민간과 정부, 내수와 수출이 나란히 균형 있게 기여하는 소위 말하는 쌍끌이 성장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정과 조세에 있어서는 재정 역할을 정상화했습니다. 그동안의 경직적이고 소극적인 재정 운용에서 탈피하여 거시경제가 잠재 성장률 밑에서 비틀거리고 있을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주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재정이 다시 재정의 여력을 보충하는 그런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틀을 마련했습니다. 취임 후에 역대 가장 빠른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잠재 성장률 수준 회복 위한 26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국가 운영의 기본인 세입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법인세율 22년 수준으로 환원했고 증권거래수율도 23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과 보험업의 교육세 인상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였습니다. 올해 4월 2일 미국이 해방의 날이라는 역설적인 이름으로 관세 틀을 일방적으로 바꾼 날, 한미 FTA라는 무관세 환경에서 미국과 이 관세 틀을 마련했던 대한민국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격변의 통상 환경에서 가장 늦게 시작해서 최강대국과 합의를 해야 되는 초고난도 과제였습니다. 다행스럽게 국민 여러분들이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확고한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이 미국에서도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을 기초로 미국과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데에는 국민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1등 공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에서 반도체까지 대한민국이 보유한 역량을 기초로 미국 제조업 재건의 최적 파트너라는 그 위치를 10분 활용하여 아까 말씀드린 21세기형 한국과 미국의 기술 안보 경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품목 다각화로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첨단 산업과 무역 강국으로 글로벌 경제 리더 대한민국, 중추국가 대한민국으로 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 존중과 문화 선도입니다. 2년간 끌었던 전 국민들을 걱정하게 했던 의정 갈등을 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전 사회적인 자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총리실에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 9월 달에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산업안전 투자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취약한 중소 영세 사업장 위주로 집중적으로 성과가 나도록 관리해 가겠습니다. 문화 선도 측면에서는 방한 관광객 역대 최다 3천만 관광대국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도 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순신 특별전을 가봤더니 정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600만 돌파, 세계 5위권 K뮤지엄 도약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하여 K컬처 시대 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워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을 열어가겠습니다. 무너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강국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PBS 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하여 대형 R&D PBS 제도를 폐지하고 대형 R&D 예차도 폐지하여 집중적으로 국가가 주목해야 될 분야의 R&D가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AI는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몇 달 동안 체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블랙락 AI의 재생 인프라 우리 MOU 체결, 오픈 AI,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최근에 있었던 ARM의 우리 스쿨 마련한까지 글로벌 AI 초강대 기업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AI 3강의 꿈에 기틀이 되는 그런 훌륭한 파트너십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AI 기본사의 비전을 대한민국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출범하여 전기화 시대 에너지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탄소 중립 에너지 대전환의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고 우리나라의 지역을 살리고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모든 그런 과제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서 26년부터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는 정부의 공식 메시지와 국정 홍보 소통을 총괄하고 계신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께서 맡아주시겠는데요. 이규현 수석께서는 오늘 이 간담회를 위해서 특별한 내용을 준비하셨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사전 실시한 이재명 정부 6개월 가장 잘한 일 투표 결과를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입니다.
대통령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의 50%는 홍보 소통에 달려 있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저희 국정의 밑바탕에 바로 이런 국정 철학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발표를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짤막하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14회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모두 발언 정도만 공개했었는데 저희 정부에서 현안 토론 또 심지어는 일부 안건 심의 내용까지도 국민들께 생중계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 등 7개 권역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내년에도 또 좀 더 확대적으로 지속적으로 타운홀 미팅이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역대 최단 기간의 첫 취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30일 만에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또 100일 동안의 100일 기자회견도 있었고 또 아주 역대에서 드물게 외신 기자회견도 얼마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세회 기자회견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역대 정부보다도 훨씬 더 빨리 열릴 거라고 기대됩니다. 또 하루 평균 2번 정도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 정부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정도의 브리핑이 많았습니다. 두 대변인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새해에도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론인과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도 계속 있었습니다. 직원 식당에 대통령께서 바로 나타나셨고요. 또 비서실장도께서도 자주 나타나셔서 기자들과 소통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런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해외 순방 프레스룸 임차료가 인하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자회견에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대통령께서 챙겨서 저희가 그걸 국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출입기자 복권도 일부 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등록됐던 분들 이런 출입을 복원시켰습니다. 또 쌍방향 브리핑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에 제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 대통령실 출입기자분들의 협조와 또 노고가 없었다면은 정착되기가 어려운 제도였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브리핑 수화 통역이 실시가 됐고요. 또 외신 홍보에서도 지금까지 17개 언론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기간에 역대 최다의 언론 외신과의 접촉이었습니다. 우리 안규령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만 또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여러분들의 기자분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저희의 또 업무라고 생각해서 기자들이 뽑은 이재명 정부 6개월 한번. 예, 지금까지 대통령실 3실장이 6개월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간담회 모습 함께 보셨고요. 지금 이 내용은 저희 연합뉴스TV 유튜브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생중계된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자리에서 지금 저희 간담회 내용 쭉 살펴봤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주는 의미라던가 배경에 대해서 앞서 제가 두 분께 여쭤봤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뭐 PPT를 가지고 이렇게 국정 성과를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도 생중계로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는데 잘 전달된 자리였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일정하게 그동안 반복되었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한번 총 요약하는 것 같고요.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마지막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중장기 과제부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만 하고 즉
예고편만 띄우고 본격적인 내용들은 아마 다음 주 1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 보고 때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라던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내년에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향후 국정 과제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네. 뭐 그동안 6개월간 성과를 민생 경제에 대한 집중 그리고 외교 안보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국정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정비 이런 세 개의 그 구성으로 해서 강훈 실장이 잘 얘기해 준 것 같고요. 나머지 두 실장님들도 각각의 외교 안보 성과라던가 주요 그 국정과제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래서 6개월을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뭐 평가를 하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칭찬과 자찬은 이제 그 서평론가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예. 저는 조금 뭐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 대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취임 6개월 동안 각 3실장들이 이렇게 성과를 얘기했던 거 제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보완해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전반적으로 뭐 성과라고 하는 건 다 잘 짚어주셨지만 그 성과의 이면에 있는 과제에 대한 이야기들 즉 뭐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과 소통을 하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데 실제로 이게 미중 갈등 간에 우리가 선택받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이게 그 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될 일이 구분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 외교에서의 역할들의 규정들이 이렇게 말로만 레토릭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상황이 왔을 때 진짜 엄중하게 선택할 거나 대처할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이런 뭐 페이스메이커라든가 뭐 그냥 우리가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 외교적 수사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핵 없는 한반도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얘기했는데 그럼으로써 평화 프로세스의 이제 프로세스가 본격화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이런 그 자세에 대해서 북한은 전혀 응답이었고 오히려 우리를 능멸하는 듯한 그런 자세, 조소하고 능멸하는 이런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말로만 구두선에 그치는 평화 프로세스에 본격화될 수 없다는 거는 아마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꼭 필요하다 보고요. 정책실장께서는 대단히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정말 호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담당자니까 그렇게 했겠죠. 뭐 경직적, 소극적 재정 역할 탈피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뭐 마련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4가지 문제, 경제 심리, 주식 시장, 실물 경제 분배 4가지 지표에서 전부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데 왜 주식시장 방어에 연금을 동원합니까? 왜 이렇게 주식 코스피 4천에 정부가 이걸 코스피 4천을 어떻게든 방어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아래 연금까지 동원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의 경직성을 또 하나 보여주는 거고 사실 이런 환율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 방어에 사실상 이제 국가적 기금을 동원한다는 거는 이건 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왜 이렇게까지 경직적으로 해야 되는지 좀 그런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환율 방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아주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은 거는 좋은 것만 부각하고 조금 이 정부의 어두운 면들은 조금 넘어가는 그런 얘기가 아닌지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정부 들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산재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강하게 산재 현장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사후 징벌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징벌만으로 될 문제냐? 왜 동기 대비해서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에 더 이게 늘어났는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되지 않는지 이런 점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여러 가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통신사와 유통 플랫폼 뭐 쿠팡 같은데 정보 유출 이런 사건들 어쨌든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 현장 점검과 함께 보완책도 필요해 보이고 마지막으로 뭐 AI 얘기하는데 AI는 사실상 전기와 동의어거든요. AI는 전기가 들어가는 만큼 AI가 활성화되는데 사실 지금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원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놓고 보이는데 과연 이런 에너지 믹스를 가지고 원전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AI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은 뭐 이 보고에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이제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부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너무 자화자찬에 그친 것이 아니었나 싶어서 제가 몇 가지 과제 말씀도 드렸습니다. 당장 이제 지금 이 시각 아마 질의응답이 진행 중일 텐데요. 아마 이 시간에도 관련한 목소리들, 그러니까 좀 빠진 부분 혹은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을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 업무보고도 진행이 되고 아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제 생중계가 또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제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좀 나와야 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래도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했다 이런 부분도 있으셨습니까? 뭐 지금 당장은 좀 잠복돼 있지만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가장 삶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 그 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들이 아마 분명히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올 텐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들이 좀 있었으면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대출 규제를 통해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이제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들, 신혼부부라던가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실수요자들이 그런 대출 규제에 피해받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공급 정책을 피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수도권 집값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정부가 손을 댔지만 마땅한 대책들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인 국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한다던가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그 교육 여건들을 강북이라던가 서울 곳곳을 분산한다던가 이런 과감한 분권 조치에 대한 그 중장기적 계획의 발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단기 그 대출 규제 이외에 현안과 공급 전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그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내용들이 만약에 이제 정말로 질의응답 때 나오게 된다면 이제 저희도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이제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소통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한 것이 뭐 실장도 그렇고 수석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중계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겠다. 네. 당장 이 업무 보고도 생중계할 거다라면서 소통 자체에 대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좀 했단 말이죠.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그 아까 횟수로도 나왔지만 그 30일 기자회견, 100일 기자회견, 그다음에 이제 외신 기자회견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 사이에 상당 부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고 또 실제 정부 정책의 성과의 50%는 정책 홍보에 달려 있다, 소통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무회의 생중계가 과연 순기능만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게 사실상 우리 국정의 전반에 걸쳐서 사실 나라의 국정에 대한 정책들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고 결과를 내는 곳인데 실제로 이런 과정들이 생중계되는 게 과연 어떤 5년 단임제 정부 하에서 정책의 확실성이라는 건 좋지만 과연 정부가 갖고 있는 일종의 그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온당한 일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과 암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소통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지역 타운홀 미팅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역 민원들이 나오는 걸 가감없이 다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은 사실상 지역 타운홀 미팅이 의견의 수렴의 장이 아니라 민원 접수의 장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경우 민원이라는 게 대부분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동반되는 것들인데 대통령께서 여기서 다 긍정적으로 얘기해버리면 이것이 갖고 있는 또 국가 예산의 그 경직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제도와 정책에는 명과 암이 있고 공과 이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점에서 횟수에 저는 연연할 것이나 방식에 연연할 게 아니라 질에 좀 집중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소통의 질이 중요한 거지 뭐 형식이라든가 횟수는 이게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시도 자체는 직접 국민과 소통하면서 무언가 정부의 정책과 이런 제도들을 알려주겠다는 그런 태도는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형식에 국한하거나 자화자찬에 해서는 안 된다. 어두운 면까지도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 사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사법개혁이라든가 인사 이런 국내 정치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데 물론 질의응답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소통을 해줘야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정말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것들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요즘은 제가 첨언을 드립니다. 예,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사법개혁 아니요. 이 소통과 관련해서 네, 어쨌든 이제 소통과 좋은 점도 있지만 네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무래도 뭐 상대성 있는 건데요. 그 이전에 윤석열 정권에서 너무나도 그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없었고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국무회의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타운홀 미팅, 국민들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들을 강화하는 것은 그 이전 국정의 폐쇄성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강조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말고도 이렇게 3실장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기 전에도 이 해외 순방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직접 언론에 나와서 설명한 적이 있었고 또 특이하게 11월 초에는 이호건 금융위원장하고 그리고 그 이찬진 금감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그 금융 정책에 대한 다양한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들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TV라던가 신문,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그 대통령 비서실의 실장이라던가 수석들이 직접 출연해서 다양하게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 그 이후에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성장과 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들은 뭐 저희가 보는 전에 없는 정권의 시도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강조해도 마땅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또 보면은 기강 확립과 관련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있었던 김남국 전 비서관의 사직서도 발의 수리가 되는 등 어쨌든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짓고 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전 그 공직기강 확립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 두 달 만에 그 대통령실의 농림수산비서관이 그때 이제 짓고 한번 그 해임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번에 농식품 차관이 또 이번에 어쨌든 이제 자리에서 물러났고 김남국 비서관도 어쨌든 이제 지금 3명이 이렇게 물러나는 고위공직자 1급 이상 공직자가 이렇게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작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더더군다나 김남국 비서관은 사실은 지금 이게 정치권과의 부적절한 어떤 인사 거래 의혹이 아니냐, 인사 청탁 의혹이 아니냐 이런 과정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들까지 가감없이 나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신상필벌의 의지를 갖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세게 드라이브를 갖고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혹여나 저는 이제 우리도 이렇게 말하자면 내 살을 깎아내는 아픔으로 지금 이른바 뭐 헌법 수호 내란 TF인가 뭐 해서 공직사회 전반을 좀 들여다보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것을 좀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뭐 자기 살 도려내기 이런 걸로 신호가 되면 안 되겠다. 실제로 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받고 그다음에 신상필벌의 기준은 정말 공직자라면 업무에서 평가받고 그다음에 부적절한 처신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스캔들이 없는 상황에서 평가받는 이런 과정에서의 신상필벌이지 혹시라도 이것이 공직사회를 좀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제 공직사회 전반을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의 어떤 길들이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대통령의 어떤 신상필벌이라든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추진의식이 굉장히 호도되거나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은 명확히 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저는 공직사회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저는 또 하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대통령실부터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가 추천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임 대통령 두 분 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은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특별감찰관의 감시를 받는 대통령실을 모범을 보이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요청할 때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선명성이 있고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김남국 전 비서관 이제 논란이 이제 불거지면서 다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통상적으로 그 정권이 말기, 임기를 다할 때 되면 그 공직자들 가장 큰 문제가 복지부동, 일하려고 그러지 않은 납작하게 말하자면 비 오는 날 낙엽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정권 교체기에는 줄서기, 신임 정권의 실세들에게 줄서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죠. 더더군다나 그 전 정부의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내란의 의혹으로 지금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공직기강 차원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고 법률을 지키지 않으려는 이런 기강회의가 만연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농림부 차관의 전격 그 해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강도 높은 조치가 있는 것도 아마 내란 시기로 그 국정 운영에 공직기강이 서 있지 않은 것을 한번 다잡아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신임 정권과 함께 새로운 줄서기 형태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김남국 비서관의 사의를 즉시 수리함으로써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운영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국정 오늘 6개월의 성과 기자 간담회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다음 주에 있는 국정 운영 과제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아마 국민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도 국정 과제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 방향에 발맞춰 나가길 바라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이 부분만 아까 사법개혁 얘기 두 분 다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질의응답 시간에 나올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 그 계엄 1년 관련해서 이제 성명 냈을 때 그때도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관련 이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오늘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계속 뭐 엇박자가 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뭐랄까요? 정리를 한다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가 마치 이제 지금 뭐 영장 주요 인사들의 영장 기각에 따른 보복성 사법개혁 혹은 특정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유도성 뭐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대법원장의 사실상 인사권에 대한 형해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과관계가 뚜렷지 않은 이런 제도들은 사실상 굉장히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런 거는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대법원장도 그렇고 법원행정처장도 그렇고 이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87년 체제 이후에 우리가 누려왔던 상권 분립과 재판 독립이라는 이 아주 소중한 가치들을 훼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국민 민생에 대한 범죄 아니면 민생의 생활에 대한 그런 부담으로 잠시만요. 지금 저희 나온 속보에 의하면은 네.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답하기를 그 내란 재판부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위헌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의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제 취지의 답변을 한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내놓긴 한 거예요. 내놓긴 한 건데 절충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그 안은 다는 못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취지는 우리가 동의한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쵸. 저는 이 점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시간 내에 시간을 정해두고 속도전으로 해서 무슨 연말까지 처리한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개편과 형사사법제도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순기능을 할 것인가 이런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해야지 왜 이렇게 미시적 안목에서 내란 척결에만 이렇게 집중이 됩니까? 제도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불가역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게 특히나 사법 형사제도 같은 건데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되돌리게 해놓아 버리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큰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아마 약간 절충안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더 나가줘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 정도전이나 김옥균 같은 사람들의 이 개혁이 명분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속도 조절과 설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저는 꼭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내란 재판부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다만 여기 이제 전제를 단 것이 위헌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추진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여전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좀 이 답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입장 가져야 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입장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재판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 즉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게 되는 구조형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내란 재판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할 것이 분명하고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다라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중단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되게 되면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로 다시 석방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헌적 요소를 최대한 줄이면서 신속하게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리고 책임자들 처벌해 나가는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이 내란 재판부가 나오기까지의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인정을 하되 또다시 위헌적 요소가 없는 선에서의 그 원칙들을 유지해 간다는 원론적 입장들을 정무수석이 발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에서는 또 어떤 답변들이 나올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고요.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양호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